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행복하기 위해서 화요일에는 심리와 경제가 결합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주제를 찾다가 깜짝 놀랄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요. 용인의 일가족 5명이 살해됩니다. 범인은 가장, 아빠죠. 네, 사업이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가족들에게 지어주기 싫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 같아서 자식들도 다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겠다. 이런 계획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본인은 자살에 실패하고 잡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궁금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큰 틀의 심리적 원인은.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발전하느냐?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야 돼. 나 포함해서 다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는 과연 무엇이냐? 아마 이거 궁금하셨을 거예요. 또 하나, 아니 그렇게 모질게 가족들은 다 죽여놓고 왜 본인은 자살에 실패하느냐?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에 대해서 심리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든 가족을 다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려고 하는 그 심리적 기반은 크게 5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네, 첫 번째 볼게요. 극단적인 무력감과 자기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사업의 실패는 경제적 타격을 넘어서 자기 정체성과 존엄성의 붕괴를 초래해요. 특히나 책임감이 강한 가장으로서 특히나 이럴 때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예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고 난 최선을 다했어. 뭐 아니면 심지어는 가장으로서 아예 역할도 못 하시는 뭐 남편, 아빠도 있으시죠. 근데 반대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강한 가장, 아빠는 역설적으로 살해 동기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를 자기 존재의 실패로 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게 되죠. 자, 2번째의 심리 상태도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타적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타적 살인. 네. 자, 비극적이지만 가족을 죽인 후 자살을 기도하거나 완성되는 경우 자신이 가족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왜곡된 믿음이 생깁니다. 이상한 이타주의죠. 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할 때는 이 무의식의 어떤 감정들이 이대로 두면 더 힘들 거야, 얘들은. 채권자들. 나 없으면 얘들을 더 괴롭힐 거야. 세상이 얘들한테 얼마나 가혹하게 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오만하고 절망적인 책임감이 결국 이런 큰 사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책임감 좋죠. 그런데 이렇게 오만하고 절망적인 책임감은 가족들을 이렇게 비극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고립감과 통제력 상실입니다. 자, 일단 사회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회적으로 고립이 생깁니다. 채무 독촉 받게 되고요. 실패에 대한 주변의 어떤 차가운 시선,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위축돼요. 현실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왜곡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는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게 뭘까요? 생명. 가족들과 나의 생명.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극단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단돈 몇 푼이라도 벌어야겠다. 아니면 채권자들을 만나서 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고요.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나와 가족의 죽음, 삶,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정상적으로 지금 편안하신 상황에서 또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렇게 사업적 위기,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면 내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볼까요? 네 번째입니다. 자살의 연장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살인을 확장된 자살이라고 명명합니다. 즉, 혼자 죽는 것이 두렵거나 가족을 남기고 떠날 수 없다는 심리가 같이 가야 한다는 삐뚤어진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우울증 상태거나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흥분한 경우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심리적 트리거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냥 좀 무던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트리거가 생기죠. 자, 가족을 살해하는 어떤 직전에 강력한 자극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의 협박이라든지 가족의 원망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큰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결국 이런 엄청나고 무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결정적 방아쇠가 됩니다. 살인자는 결국 이성보다는 감정의 폭발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똑같이 어느 위기에 도달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용기를 선택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족을 모두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본인 또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심리 상태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본인 자살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이 또한 다섯 가지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자살은 살인보다 더 어렵다. 이것을 생존 본능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거를 볼 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거부하는 강력한 본능이 있습니다. 몸이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가족을 죽일 정도로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막상 자신의 목에 칼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는 신체가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나 목표나 계획이 아니라 몸이 거부해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심리적 분열 상태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과 죽을 수 없다라는 그 본능이 충돌하게 됩니다. 생각은 죽고 싶죠. 그런데 본능은 살고 싶다. 이것이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자살이 머뭇머뭇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시도했더라도 죽을 정도는 아닌, 그죠? 예, 그런 정도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살인은 즉각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살은 고통이 예고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즉, 가족의 살해는 수면 중이거나 무방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빠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자살은 어때요? 자신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예고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엇인가 준비하는 과정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다 고통이 돼요. 그래서 계획과 실행 과정이 상당히 멉니다. 길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느껴지는 그 감정적인 그 시간의 차가 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칼을 찌르거나 뛰어내리는 결정적 순간에서는 대부분 망설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기 기만과 죄책감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가족들을 말도 안 되게 다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기까지 죽으려고 했던 이런 감정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이타적 살인이다. 그런데 이타적 살인의 주범은 결국 가족을 고통에서 구했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기만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엔 바로 드는 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현실에서 죄책감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혼돈이 들어오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러면서 죄책감,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뒤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자살보다는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뭐죠? 도망, 항복, 그 다음에 구속 이런 걸로 네, 방향을 틀게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네, 자,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서 본인은 자살에 실패하는 그 이 심리적 원인. 네 번째는요, 실패자의 낙인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로 역할이 이동됩니다. 자, 실패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살아남은 피해자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범행 전에는 어떤 이상한 책임감들이 있어요. 그죠? 오만한 책임감. 그런데 이 범행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데 난 실패자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이 지배됐을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범행 후에는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상황의 피해자, 어쩔 수 없는 피해자. 이렇게 정체성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됩니다.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 무의식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 계획은요, 미루는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이 더 심화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살을 실행할 수 없는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자, 안타깝지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을 어느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적 구조신호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즉, 살인 후에 미수에 그친 자살은 세상에 보내는 구조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웠어. 나의 고통을 제발 좀 알아줘. 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요. 그래서 무의식에서는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진짜 욕망일 수 있다. 그것에 희생된 것이 단지 가족일 뿐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정말로 이 놀라게 했던 용인의 일가족 살해 사건, 그리고 본인은 자살에 실패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돈을 잘 벌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어떤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행복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또 아까 얘기했죠. 그 오만한 책임감, 네, 이상한 이타주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족들은 가족들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집에서 이제 뭐 정말 허름한 집으로 간다. 그리고 누구한테 협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미안하다. 아빠로서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뭐 좀 잘 안 됐다. 당분간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야. 근데 한번 견뎌봐줘. 그리고 아빠도 노력해서 잘 해볼게. 이렇게 대응하시면 자녀분들도, 아내도, 부모님도 다 지켜봐 줄 겁니다. 혼자서 너무 끙끙 앓으면서 그 힘든 것을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